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의 수사반장.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그런 얘기는 부자가 그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부자가 그 돈을 모을 만큼 모으면서 세워놓았던 그런 가풍이랄까요? 전통이랄까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아무리 파라코가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집안을 떠받쳐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거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강대국은 뭐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영제국이 한창 위세를 떨칠 때 식민지에서 착취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영국 본토 내에서는 인권이 신장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었은 그런 거니까 말이죠. 네. 자,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2부를 얘기할 텐데요. 고 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상만입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 니네들끼리만 정의 부르짖고 바깥에 나와서는 좀 부도덕하지 않느냐, 패권주의 집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 오제 심슨 사건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형사적으로는 인종폭동이 우려돼서 형사처벌은 면하겠지만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국 오제 심슨을 파면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초강대국을 떠받치는 그런 룰이라고는 할까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 이거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예전에 있었던 지강원, 탈주범. 그렇죠. 지강원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경찰을 향해서 외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다. 죄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무죄다 그러면 아무리 억울해도 뭐든 다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오지 심슨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슨이 내가 바로 범인이다라고 하는 걸 17년 만에 자백까지 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거의 파멸시킬 만큼의 아주 이례적인 2차례나 또 민사소송을 받아줘갖고, 진짜 MVP 트로피, 미식축구에서 받은 MVP 트로피까지 팔아서 민사소송금을 줘야 될 만큼 완전히 파멸시켜버린 것은 이제 대단히 미국의 그나마 이제 좀 양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면에서 별로 그렇게 공감하거나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반미주자는 아니지만.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 반대하는 네. 그 입장인데, 대신 좀 성범죄, 특히나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친족 간의 어떤 성범죄, 또는 아이에 대한 뭐 그 이런 아동범죄, 네, 유괴, 납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주 잔혹한 연쇄살인범, 네. 뭐 요 근래에 있었던 뭐 정말 참혹하게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안산에서 벌어졌던 김상훈 사건, 네, 네, 뭐 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실제로 그렇대요. 아주 강력 범죄가 벌어지면 사형제 찬성률이 쭉 올라간대요. 그리고 수감되는 사형수들이 예. 이제 나도 이제 사형이 죽는구나라고. 예. 예.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면 또 갑자기 또 예. 사형제가 이게 또 지지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대신 미국처럼 좀 징역형을 좀 세게 때리자. 사형제는 좀 반대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300년형.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에 석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통해 좀 하자. 근데 이거는 뭐 보면 어떻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뭐 7년, 사람을 죽였는데 7년, 10년. 그리고 무슨 뭐 딸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중형을 때렸다는 게 8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임, 배임, 횡령 등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치고 자기만 착복했는데 예.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되니까 휠체어 타고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오고 이런 그렇죠. 개 같은 일이 있으니까 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디 그 트위터에다가도 올렸는데 우리나라 그룹 총수들이 재판에 출정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4개를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네. 이건희, 뭐 하나에, 뭐 김승현, 뭐 네네. 이렇게. 그래서 모습이 똑같아요. 휠체어 타고 병원복 입고 마스크 쓰고. 네. 그래서 그 4개를 이렇게 모아갖고 담요도 덮어야 돼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 네. 우리는 무적의 휠체어 군단. 그리고 나서 이들은 사실 다 석방되죠. 그렇군요. 이런 관행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이제 정말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한 그런 통렬한 비판을 구반장님께서 그 회를 거듭하면서 해주고 계시는데 예.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2011년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발생한 만삭 임산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25화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네. 2부 시간입니다. 네. 예. 이 방송은 제가 3부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인데 네. 먼저 시간에 오제이 심슨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2011년도 1월에 발생했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뭐 많이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인데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소재한 모 아파트에서 출산을 한 달 앞뒀던 만삭의 임산부, 예. 그 사람이 자신의 집 욕조 안에서 가로로 누운 채 숨진 건데요. 이 가로가 뭐냐면 욕조에 이렇게 누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눕혀지는 거잖아요. 네네. 길이로. 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그 욕조에 가로로 눕혀서 다리는 허공으로 향해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갔고 네. 목이 이제 꺾인 상태로 아주 좁게 이렇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이제 누워져 있는 가로로 누워져 있는 상태. 완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겠군요. 일단 그렇게 이제 숨진 채 남편이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더니 처음에 사고사로 봤던 이 임산부에는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숨진 임산부의 목 부위에 피부가 까진 흔적이 있었는데 이 까진 흔적은 쉽게 말해서 엑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엑사. 예. 손으로 목을 조를 때 나타나는. 예. 엑사. 네. 예. 손으로 목을 조를 때. 손으로 양손으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현상이 이제 엑사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 흔적이 있었고 실제로 부검 결과 목 근육 내부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누군가가 목을 졸라 살해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살의 증거입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경찰과 검찰은 사망한 이 임산부의 남편인 당시 33살이었던
백모 씨를 의심했다고 네.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남편 백 씨와 검찰, 경찰 이 재판부에 무려 5번에 걸친 소송전은 반전에 반전을 이제 거듭하게 되는데요. 네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남편 백 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후 그 피살자의 남편을 용의자로 의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목을 졸랐는데 이것이 부검 결과 그 액사에 의해서 벌어진 그 타살이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당시에 유명 대학병원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에 있었던 남편 백모 씨를 범인으로 의심합니다. 네. 예. 이유는 뭐냐? 사고 현장에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었고 또 없어진 군품이 없었대요. 사람만 죽었고 네. 강도나 침입한 제3자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네. 이게 당시 경찰, 검찰의 판단이었는데 예. 경찰이 남편 백 씨를 의심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이 벌어진 날, 자기의 아내가 숨진 날 보인 남편의 행적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뭐가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았냐? 처음 아내가 숨진 것을 확인한 사람은 바로 남편 백 씨였습니다. 예.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네. 숨진 채 누워 있었다. 네. 만약에 이거를 남편이 봤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상식적일까요? 일단 엄청난 충격 때문에 네. 잠시 동안 아무것도 못했겠죠. 예. 그러나 정신 차리고선 그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내의 죽음을 알리거나 일단 신고부터 해야 되겠군요. 신고를 해야죠. 예. 신고부터 하죠. 네네. 아내가 죽었어요.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더 정확히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전화를 하겠죠. 그렇죠. 가족한테 전화를 하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 백 씨가 한 행동은 뭐였냐. 아내가 숨진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네. 여러 차례 집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여러 번 패닉에 빠져갖고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범인이든 일단 신고를 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남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집을 드나든 정황이 경찰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내는 당시에 당일 행적에서 또 다른 이상한 흔적이 보이는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백 씨는 당시에 도서관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2시간이나 더 일찍 도서관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네. 그렇게 나간 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 언제 부인이 사망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일찍 2시간이나 먼저 도서관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장모도 전화하고 누구도 전화하고 했는데 왜 전화를 했느냐. 딸한테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숨져 있었기 네. 때문에. 통화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왜 통화가 안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남편 백 씨에게 장모와 또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를 백 씨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나도. 이에 대해서 백 씨는 시험 준비를 하느냐고 바빠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받았던 전화를 이날만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게다가 수십 통. 네. 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건데 네.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의혹을 다 합친 의혹보다 더 큰 의혹이 있었어요. 사망한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백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예. 장례를 치를 때 조용히 치러야죠. 조용히 치러야겠죠. 네네. 만삭의 아내를 비참하게 잃고 또 곧 태어날 아기조차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일을 통해 갑자기 다 잃었어요. 네네. 죽은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말 통곡을 하다 지쳐서 깨어나갔고 다시 또 믿을 수 없어 통곡하고도 기절하고도
뭐 더 할 수 있는 이게 없죠. 그래서 이 호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위에 이렇게 이 상주를 지키기 위해서 제 혹시 예. 뭐 이상해지지 않나 예. 그 저 심기들 살피고 예. 챙겨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백씨 예비 아버지였던 남편이었던 백씨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이요? 예. 그 비통한 현장에서 남편 백씨는 무료함을 달랜다면서 판타지 소설을 읽었대요. 그런데 그 권수가 무려 37권에 달한다. 성경이나 불경이 아니고 판타지 소설을 37권을 읽었대요. 어, 이건 추후에 재판부도 슬픔에 잠긴 남편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백 씨의 행위를, 이상한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만약에 살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정말 특이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근데 저는 진짜로 범인이라 할지라도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지. 범인이라면 오히려. 아니, 범인이라도 어떻게 판타지 소설을 거기서 그러게요. 37권이나 빌려다가 무슨 만화방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남편 백 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네. 예, 당연하죠. 자신은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고 또 모든 이런 의혹은 다 사실과 맞지 않다. 한편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은 과거 1994년에 발생했던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사건과 비교되면서 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때 이 사건과 그러니까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사건과 그 2011년에 발생했던 이 만삭 임신부 사건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인데, 자, 첫 번째, 묘하게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유사했냐면, 범인으로 의심된 대상이 남편이었는데, 네. 그들의 직업이 모두 의사였다는 점. 네. 이도행 씨도 외과 의사. 외과 의사.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의, 치과 의사군요. 네. 이도행 치과 아닙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명칭을 썼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고. 하여간 이도행 씨는 외과 의사였고, 네. 그리고 이 만삭 임산부 사건에서 남편 역시 유명 대학병원의 의사라는 네. 점이 이제 일치했고, 두 번째는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아파트 욕실이라고 하는 점. 네.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도 사체가 발견된 현장이 욕조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욕실, 욕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 공방 중에 외국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의학적 공방을 치열하게 벌였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에서 외국 법의학자를 초청해서 진실 공방을 다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아주 치열하고 또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 건데 네. 뭐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기는 무죄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 측이 외국 법의학자를 불렀고, 마지막 네 번째 유사점, 사실 심리 결과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우리나라가 통상 재판을 몇 번 하죠? 많이 해도 3번이죠. 3번 하죠. 3심제니까. 3심제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모두 5번이나 한 유사점이 있어요. 오호. 1심, 2심이 사실심이고, 네.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이걸 확정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2심까지 유죄 또는 무죄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또는 유죄가 잘못 판단한 것 같으니, 그러니 다시 사실심리를 더해라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만 전문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이른바 파기환송심 재판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을 5번째로 다시 대법원이 제3고심을 다루는데, 이 두 사건이 모두 다 5번이나 재판을 아주 치열하게. 그래서 보통 통상 뭐 한 번 사건이 났는데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은 무려 얼마 만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났는 줄 아세요? 얼마 한 3년? 예. 7년 7개월. 와. 예, 우리나라 사법사상 아마 가장 긴 기간이 아니었을까. 여하간 이렇게 엄청난 치열한 공방인데요. 여하간 이렇게 치열한 과정 끝에 부인과 또 자기가 범행을 하지 않았던 부인을 거듭하고 있는 이 백 씨, 그리고 범인은 남편이 맞다라고 하는 이 치열한 다툼 속에 마침내 경찰은 남편 백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과수가 사망한 임산부의 사인을 누군가의 손에 의해 목이 질려 숨진 것으로 타사를 통보했는데 예, 그러자 경찰은 남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긴급 체포한 후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예. 경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한 겁니다. 예. 기각을 했어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은 자신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이건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예. 즉 만삭의 아내가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경찰은 발견된 부인의 목에서 그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 나왔고 부검 결과도 전형적인 액사, 목을 졸라서 죽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남편이 그 사체를 발견하고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막 출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숨진 부인의 손톱에서 아주 소량의 DNA가 검출됐는데 그 DNA는 바로 남편의 예, DNA로 이제 밝혀져요. 그리고 얼굴에 실제로 남편의 얼굴에 니은자 형태의 상처가 있는 것도 발견되고. 아, 손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과 부인 사이에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그런 과정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만삭의 아내가 이건 내가 목을 조른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빈혈 증세로 욕조 안에서 실신한 거다. 예. 이때 실신한 아내가 목이 접힌 상태에서 욕조 안에 아주 불편한 상태로 가로로 눕혀져서 목이 꺾이고 발은 욕조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로 실신해서 장시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된 거다. 이게 이제 남편 백 씨의 주된 항변이었습니다. 법원이 그거를 인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백 씨가 제기한 과학적인 또 통계도 또 있었어요. 예, 임신한 여성 중에 5%가 실신을 경험했고 또 그중 28%가 실신에 근접한 경험을 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반론에 법원이 백 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필요가 있다. 그러니 남편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거죠. 기각하라. 예. 뭐 또 남편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이 통계를 가지고 통계까지 갖고 와서. 예, 그 임산부 빈혈 같은 경우는 흔히 있는 증상이니까. 그렇죠. 특히 여자가 또 빈혈 증세가 많은데, 예, 저도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예, 제일 먼저 사준 거, 예, 철분, 예, 이 많이 들어있는, 예, 철분제, 예, 회로 시작하는 뭐 있죠? 예, 아유,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아니, 그냥 그 철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 약을 저도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역시 만만치 않았죠. 예. 경찰은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이제 분명하다, 틀림없다. 예, 범인이 맞다. 그러면서 원점에서부터 이 사건을 경찰이 다시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1차 영장 청구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증거가 뭐였냐? 피해자가 사망한 집 안방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망자의 혈흔이었습니다. 예. 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경찰은 사고가 난 집을 다시 찾아갔고 그 집의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흘린 혈흔을 찾은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게요. 그동안 남편 백 씨가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아무 데서도 사고는 없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욕실에 갔다가 그쵸. 욕실에서 쓰러져 갖고는 몸이 맞습니다. 꺾여 죽었다. 그렇죠. 제식해갖고 죽였다. 남편 백 씨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냥 혼자 네. 욕실에 갔다가 네. 우연찮게 거기서 빈혈 증세가 일어나서 쓰러졌고 네. 그런 상태에서 장기가 망치돼야 되는데 네. 만약 다른 곳에서 사망한 사람의 혈흔이 발견됐다. 그것도 안방 침대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이거는 피해자가 바로 안방에서부터 피를 흘린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런 네. 거죠. 네. 특히 또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한 그 부인의 몸에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는데 특히나 머리 부위에 약 1.5cm 정도가 찢긴 상처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욕조로 쓰러졌다고 하면 그러면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상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약 1.5cm 정도 상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피가 또 거의 거기서 발견되지 않았대요. 아. 머리가 1.5cm가 찢어졌으면 욕조가 흥건하게 피가 뭐가 흘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머리만 찢기고 또 욕조에는 또 피가 또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방 침대에서 발견된 거다. 예. 다툼의 흔적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안방 보조등, 그러니까 안방에 이제 있는 보조등에서도 또 일부가 파손됐고, 그리고 숨진 임산부가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 남편 백 씨의 혈흔과 DNA도 또 검출된 거죠. 따라서 예. 경찰은 안방에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물리적 다툼이 벌어졌고 이 네네. 과정에서 사망한 그러니까 임산부가 사망하니까 네. 이후에 욕실로 옮겨가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청구를 한 백 씨의 영장은 이번엔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 1차 구속영장 기각하고 3주가 지나가던 날 마침내 남편 백 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제대로.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예. 그 숨막히는 법정 공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증거 그리고 두뇌 게임 네. 이 싸움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죠?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쉬운 사건일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경찰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네. 남편 역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정말 대단한 준비를 한 거죠. 네. 자, 1심과 2심 거치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치열한 법의학적 공방이 가열되는데요. 검찰은 아내가 만삭 상태에서 빈혈 등으로 쓰러져 질식사했다는 남편 백 씨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한 임산부의 목 부위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 그리고 사망한 시신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는데요. 이 피도 역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남편 백 씨의 주장대로 본다면 욕조에서 아내가 스스로 쓰러져서 목이 꺾여 있었다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욕조의 머리를 반듯한 형태로 다리 쪽 방면으로 해서 일자로 이제 이 머리의 턱 부위와 네. 다리 끝이 일자로 이렇게 가로 놓여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어요. 네. 그럼 그 피는 어느 쪽으로 흘러야 될까요? 턱이 밑으로 가 있었으면 그렇죠. 턱 쪽으로 흘러야 되겠고요. 턱 쪽으로 흘러야죠. 네네. 예. 그런데 그 피가 턱 쪽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린 피는 귀 뒤쪽으로 이게 흘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턱이 바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선가 머리가 눕혀져 있는 상태. 아하. 머리가 눕혀져 있었기 때문에 눕혀져 있으면 피가 뒤쪽으로 흐르죠. 적어도 그럼 피가 머리 흐를 뒤쪽으로 가는 동안은 거죠. 적어도 피가 흐를 동안에는 눕혀져 있었다. 그렇죠. 예. 눕혀져니까 귀 뒤쪽으로 피가 그래서 뒤통수 쪽으로 피가 흐른 건데 그런데 발견된 부위는 그 턱 쪽으로 이 피가 흘렀어야 되는데 그것이 귀 뒤쪽으로 흘러져 있다. 이것은 네. 다른 곳에서 숨진 후 상당 시간 있다가
이후 욕실로 옮겨진 결정적 증거다. 네. 이렇게 검찰은 봤습니다. 그런데 백 씨의 변호인 역시 만만치 않았죠. 목 부위 상처 등은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서 고개가 짓눌러 있다 보면 피가 통하지 않아갖고 네. 사망한 신체의 내부 이곳저곳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리고 피가 흐른 것도 방향이 바뀐 건 장시간 고개가 짓눌리는 과정에서 고개가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피의 방향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군요. 예. 네. 그런데 검찰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네. 그 법학적으로 무식한 얘기 주장하지 마시라.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나 그런 주장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백씨 측 변호인들은 히든카드 하나를 꺼냅니다. 네. 예. 재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토론토대의 법의학 센터장 마이클 폴라넨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외국에서까지 불러온 겁니다. 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외국 법의학자를 초청한 백씨 측은 이른바 이상 자세에 대한 질식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신들이 해온 주장을 세계적인 법의학적 권위를 가진 그 외국 법의학자에게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이른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악수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돈 들여서 어렵게 들고 왔는데 이게 결정적인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네요. 와. 예. 뭔 일이었을까? 예. 이런 겁니다. 폴라넨 씨는 처음에 법정에서 나와서, 물론 이제 계속 물어봤겠죠, 그 전에. 네. 예.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폴라넨 씨는 사진만 보고서는 그쪽에서 변호인 측에서 보내온 사체 사진과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서 보고는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백 씨가 힘을 얻어서 그렇죠. 여기서 백 씨가 이제 했는데. 자꾸 이상사세에 대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 오셔서 좀 우매한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좀 설명을 해줘라.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갖고 들고 왔는데 네. 법정에 나와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 폴라넨 씨에게 아주 선명한 부검 사진을 다시 제공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부검 사진을 보고 진짜로 다시 당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문제는 폴라넨 씨가 이 사진을 본 후에 바뀐 입장입니다. 예. 폴라넨 씨가 진술을 바꿨어요. 예. 목눌림에 의한, 예. 아니, 의뢰인의 저게 반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돈 쓰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의뢰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만 의뢰인의 입장에 충실한 거지. 이 사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아.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나를 들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면 위증죄예요. 맞다, 위증죄. 위증죄죠. 네. 네. 그거 할 때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증인으로 불러온 거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과 반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과 반한 얘기를 하면 이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부가 이 사람에게 선명한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만 언급했던 폴라넨 씨가 다시 액사, 즉 사망한 이의 사망 원인은 사람이 손으로 졸라 질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법의학적 견해를 밝힌 거예요. 이건 결국 폴라넨 씨의 법정 진술은 남편 백 씨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기존의 부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못된 거죠. 네. 아주 불리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이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나가던 2011년 9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부는 1심 판결을 통해 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아. 백 씨가 우발적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 보인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20년 근데 너무 짧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게요. 야, 만삭의 부인을 이렇게 죽였는데. 자, 그러면 왜 죽였겠나? 재판부는 백 씨가 이 아내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사실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바로 전날 남편 백 씨가 전문의 시험을 봤대요. 의사 전문의 1차 시험을 봤는데 이날 시험을 잘 못 봤답니다. 그렇게 못 보고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부인이 화가 안 났겠어요. 시험은 그렇게 보고 애는 태어났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뭐 하는 거냐 해서 밤늦게까지 싸움이 일어났고, 이런 부부싸움을 하던 과중에 격분한 남편 백 씨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1심 판결은 2011년 12월 23일 9월 달에 1심 선고가 있고 석 달 후에 열린 2심 선고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백 씨가 범행을 한 것이 맞다면서 징역 20년을 다시 또 선고합니다. 네. 이로써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온 백 씨는 유죄가 선고되고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때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반전의 문이 또 열린 거예요. 2012년 6월 28일, 그러니까 이 사건 2심 판결 나고 6개월이 되던 그때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심을 열었는데요. 여전히 이때도 백 씨는 억울하다. 나는 아내를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고를 한 거죠. 예. 상고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놀랍게도 의외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그래요? 예. 재판을 열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한 거예요. 뭔가 좀 허술한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 대법원은 남편 백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혐의는 수두룩한데 결정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고 논리도 좀 부족하다. 증거와 정황 증거는 있는데 진짜로 남편이 백 씨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직접 증거가 분명치 않다. 그러니 다시 심리를 열어라. 대법원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했군요. 대법원이 가끔가다는 이렇게 또 하고, 예. 또 정말 이상한 사건은 또 그냥 찍어버리고. 그러게요. 도대체 대법원의 일관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불복 사건을 어떻게 보면 잘 안 보고 그냥 이 사건 못 봤으니까 뭐 이건지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하간 이 사건에서 다시 심리해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예. 기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랬겠지만 2012년 12월 7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백 씨는 다시 원심이었던 1심과 2심에서 받았던 형량 그대로인 징역 20년 그대로 받습니다. 예. 그 대법원만 돌려버린 거. 예. 1심, 2심 그리고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남편 백 씨가 범인이 맞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1심에서도 20년, 2심에서도 20년. 파기환송된 법원에서도 다시 20년. 예. 이렇게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겠군요. 그러자 재판이 다시 또 열렸죠. 5번째. 이 사람 또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또 다시 대법원에 마지막 재상고를 합니다. 이것이 재상고심인데, 예. 대법원 판결에서 마침내 대법원은 남편 백 씨가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숨진 박 씨, 그러니까 숨진 아내의 목 부위의 피부가 까진 점, 네. 그리고 사망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방향이 틀려서 흐른 네, 점, 턱으로 안 흐르고 뒤로 흘렀다는 점. 예. 네. 그리고 사망자의 턱 부위에 그 손으로 눌러 생긴 멍이 발견된 점, 그리고 목 근육에서 전형적으로 손으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엑사, 그런 출혈 반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사고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이는 살인으로 최종 판단했고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예. 누가 이게 사고사가 아니고. 네. 이게 살인이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누가 죽였나? 그렇죠. 네. 형님 요즘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 수사반장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누가 죽였나 이 하나만 남은 거죠. 네. 사망 원인이 엑사였다면 과연 누가 사망한 임산부의 목을 졸랐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네. 남편 백 씨는 그동안 사고사를 주장하면서 이건 또 바꿨어요. 이제 점점 불리해지잖아요. 네. 이게 사고사라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게 누군가의 타살에 의해서 벌어진 거다라고 하니까 이후에 진술을 또 바꿔요. 변호인 측이. 뭐냐?
만약 이게 타살이라 해도 난 아니다. 제3자가 누군가가 들어와 침입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의학적 감정 결과, 예,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예, 남편이 그러니까 임산부가 사망할 당시 남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네. 예. 두 번째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과 이후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남편의 특이한 태도와 행적, 아까 말씀 것처럼 판타지 소설을 37권이나 읽는다는 것, 그리고 또 아내가 사망한 것을 보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혼자 여러 차례 사망한 부인이 있는 욕실을 드나들었다는 점, 신고 안 하고. 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그 집 구조와 또 보안 시스템상 또 다른 제3자의 침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편 백 씨가 아내를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 동기,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징역 20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엄청난 법정 공방 끝에 진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웠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이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오제 심슨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뿐 아니라 뒤에 손배소까지 해서 거액의 그렇죠. 돈을 물어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제 심슨이. 예. 네. 이 과정 재판에 3년 그러니까 만 2년 정도 네. 걸린 거예요. 이 사건은 2년에 동안 5번에 걸쳐 재판을 했는데 네. 1심, 2심에서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 남편 백 씨가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생각지도 않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그리고 다시 또 재판이 열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제3고심이 대법원에 열렸는데 그 대법원도 이 또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유족 입장에선 자칫하면 내 딸이 또 진실이 어떻게 될지. 5번이나. 예. 그러니까 그 사망한 이 임산부의 유족은 정말 피가 말랐겠죠. 뭐 저쪽은 또 마찬가지로 또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쪽은 그쪽대로 피가 말랐겠지만 백신모 가족들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결국 만 2년이 지나가던 그때서야 대법원에 의해 제3고심에서 사건의 진상이 확정되니 피살된 임산부의 아버지 말씀, 는 이랬다고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예.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 편에서 다뤘던 마지막 이야기,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다룰 마지막 사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던 사건이죠. 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논란이 됐던 사건. 오제이 심슨 사건과 두 번째, 2011년도 만삭 임산부 사망 사건. 마지막으로 다룰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장기 형사사건으로 오랫동안 진실공방을 벌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1995년 이른바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사건. 네. 이 사건은 아시죠, 형님들? 네, 이것은 뭐 범인이냐 아니냐 공방도 많이 걸었고 나중에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었던 그런 그렇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건 때마다 늘 언급되는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때는 1995년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이 날짜가 뭔가 좀 낯익지 않으세요? 1995년 6월 12일, 예. 6월 10일, 1989년 6월 12일에 그러니까, 제가 예. 입대한 날입니다. 아, 예? 진짜로요? 네. 이런 놀라운. 네. 놀랍죠. 진짜로요? 95년 6월 12일 날? 아니, 89년 6월 12일 날 제가 6월 입대했죠. 12일 날. 네.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저보다 늦게 군대를 갈 수가 있나. 여하간 저도 드렸던 질문이 바로 그 6월 12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6월 12일은 사실 오제이 심슨 사건이 일어난 날과 같은 날짜입니다. 그렇군요. 오제이 심슨 사건 94년 6월 12일. 딱 1년 후군요. 딱 1년 후. 네.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땐 오제이 심슨 사건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을 언급했죠. 네. 바로 이날 95년 6월 12일 날 서울 불광동 모 아파트에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시 31살이었던 여자 치과 의사, 네. 여자 치과 의사와 그의 만 1살 된 어린 딸이 온수가 가득 담긴,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자신의 집 아파트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오. 예.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알게 된 경위 역시 예사롭지 않은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 8시 40분경 아파트 경비원이 어느 주민으로부터 흰 연기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하게 돼요. 예. 이어 8시 40분경 처음에 이 민원을 접수했고 그리고 나서 그 연기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경비원은 9시 10분경 네. 30분이 지난 후에 네. 화재가 발생한 걸 오. 알게 됐고 네네. 그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 10분 후에 약 9시 20분경 119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확인해 보니까 진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파트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돼 갖고 장롱의 일부와 옷 그리고 커튼과 벽지 등을 태웠는데 이렇게 불을 모두 끄고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던 소방관들은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바로 아파트 욕조 안에서 참혹하게 숨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건데요. 바로 숨진 치과 모녀였던 겁니다. 아, 그 희생자가 치과 모녀였군요. 예. 네. 이 사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달려온 남편, 네. 예, 사고가 났다,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온 남편은 외과 의사가 직업인 이도행 씨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외과 의사고 예. 돌아가신 분이 치과 의사고 예,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날은 자신이 이날이 이제 바로 이도행 씨가 그 자신의 외과 병원을 개업한 날이에요. 네. 이날 이제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아내의 배웅을 받아 출근을 했는데 네. 이때만 해도 모녀가 살아 있었다고 이도행 씨는 추후 경찰에다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이도행 치과 모녀 살인 사건 이렇게 하니까 남편 이도행 씨가 치과 의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네. 실제로 저도 이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이 얘기 나오면 아 남편이 치과 의사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태반이었고 딱 한 명 정도인가만 빼놓고 다들 치과 의사로 아는데 진실은 뭐냐 이 사건을 칭할 때 이제 그 사실은 이도행 씨는 외과 의사였고 사망한 그의 부인이 직업이 치과 의사였어요. 아하.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칭할 때 치과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사망한 부인이 치과 의사고 그 치과 의사의 딸이 같이 숨졌으니까 치과 모녀 살인 사건 예.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명칭이 많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도행 씨가 치과 의사인 줄 착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소방관들한테 신고를 받은 거잖아요. 불을 진압하고 나서 욕실을 보니 거기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인과 딸은 물이 가득 담긴 욕조 안에 엎드린 상태로 숨져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발견될 당시에 이 치과 의사 부인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속옷만 예,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사망한 당시에 목에 남아있던 사인의 흔적, 그가 죽은 사인의 흔적이 네. 예 뭐였냐? 교살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목이 졸렸다. 예, 네. 교살. 아까 전에 말씀 것처럼 엑사는 손으로 네네. 목을 졸라서 죽인 거고요. 교살은 뭐냐면 줄을 이용해서 목을 조를 때 교수형 같은 거 할 예, 때. 예, 교사. 예. 줄을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교사. 예. 그래서 목조름에 의한 질서인데 이는 어린 딸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린 딸이 사망한 것도 목을 졸라서 줄로 목을 졸라서 숨진 거죠. 예. 예, 명백한 타살이었고 또 장롱에서 그러면 확인하게 된 이 불 역시 명백한 방화. 누군가가 불을 지른 거다.
따라서 경찰은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범인이 두 가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는 목을 졸라 죽여서 시신을 일부러 뜨거운 욕조에 물에다가 담궈갖고 시신의 강직 상태를 숨기려고 했다. 아, 그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숨지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사후 경직. 예. 사후 경직이 발생하는데, 이 뜨거운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일반 상태와 다른 사체의 강직이 나오는데요. 통상 우리가 누가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체 강직을 검시하는 중에 네. 이거는 그 전까지 보기 어려웠던 사례. 네. 그래서 누군가가 뜨거운 물속에 사체를 물속에 담궈서 사망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도록 했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방화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야, 이중으로 장치를 했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사망 사건, 이거는 보기가 어려웠던 케이스라서 네. 경찰도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의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재판 과정을 거치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 진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아주 복잡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상세한 이야기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제25화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1부에서 오늘 2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3부.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 가정의 달인 5월에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